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자료로 데이터베이스 성능 최적화, 이 세계를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클러스터, 뷰, 그리고 어레이 프로세싱, 이 세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볼 텐데요. 단순히 명령어만 쓰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알아야 진짜 빨라지고 효율적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숨겨진 원리를 파악하는 게 오늘 저희 목표죠. 숨겨진 지름길을 찾는 느낌으로.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들이 다 그런 거예요. 기본적인 작업 너머의 원리를 이해해서 효율을 확 끌어올리는 방법들.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클러스터 활용법, 뷰의 다양한 쓰임새, 그리고 어레이 프로세싱, 이거 정말 강력하죠.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데이터베이스 운영 실력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클러스터부터 가보죠. 자료에 보니까 클러스터 키 사이즈 계산이 엄청 중요하다고 나와 있던데 이게 정확히 뭔가요? 땅 면적 계산 비유가 재밌던데요. 아, 네. 그 클러스터 키 사이즈. 이게 클러스터 효율성을 거의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비유가 딱인데요. 그 평균 로우 길이. 이게 뭐랄까 가로 길이 같은 거고요. 그리고 클러스터 키컷 하나당 평균 로우 수. 이게 세로 길이죠. 이 둘을 곱한 값에다가 약간의 여유 공간, 오버헤드 한 10% 정도 더해서 계산합니다. 아, 가로 곱하기 세로의 여유 공간? 네, 평균 로우 길이는 데이터베이스 통계 정보, 보통 ANalyze 같은 명령으로 얻을 수 있고요. 키값당 평균 로우 수는 간단한 그룹 바이 쿼리로 알 수 있어요. 이 사이즈를 알아야 클러스터를 얼마나 타이트하게, 효율적으로 만들지 감이 오는 거죠. 근데 테이블이 막 수천만 건, 자료엔 4천만 건이라고 나왔는데 이러면 전체 데이터로 계산하는 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자료에서도 그 얘기 하고 있고요. 아, 정확히 보셨어요. 그거 진짜 문제거든요. 전체 돌리면 뭐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럼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하죠? 그래서 쓰는 게 바로 표본 추출, 그러니까 샘플링 기법입니다. 아, 샘플링이요? 네, 전체 데이터를 다 보는 대신에 데이터 특성을 잘 보여주는 일부만 뽑아서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최근 한 달치 데이터만 본다거나 마치 뭐 여론조사 같은 거요. 4천만 건 다 볼 필요 없이 대표성 있는 한 10만 건 정도만 분석해도 충분히 빠르고 꽤 정확하게 사이즈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하, 전체를 안 보고 일부만 봐도 예측이 되는군요. 재밌네요. 그럼 이렇게 크기를 정한 클러스터를 어떻게 써야 효과가 제일 좋을까요? 자료에 보니까 클러스터 접근이랑 인덱스 접근 속도 차이가 엄청나던데요. 0.18초 대 1.5초? 네, 클러스터는 관련된 데이터를 디스크상에서 물리적으로 가깝게 모아두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클러스터 키를 써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쫙 읽으면 디스크 헤드가 거의 안 움직여요. 엄청 빠르죠. 그 예시에서 한 달치 데이터 4천 건 읽는데 클러스터가 0.18초 걸린 게 바로 그 이유예요. 그럼 인덱스는 왜 1.5초나 걸린 거죠? 인덱스는 일단 인덱스 구조를 찾아가서 거기서 실제 데이터 위치, 보통 뭐 로우 아이디라고 부르죠. 그건 찾아서 다시 디스크를 읽어야 하거든요. 아, 한 번 더 찾아가는군요. 네, 추가 작업, 그러니까 I/O가 더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더 느릴 수 있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료 보니까 옵티마이저가 클러스터를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에요. 옵티마이저가 쿼리 계획 짤 때 클러스터 있네. 그럼 일단 이걸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단 쓰고 본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쿼리 조건상 클러스터 말고 다른 인덱스를 먼저 타는 게 훨씬 유리한데도 옵티마이저가 그냥 클러스터 전체 스캔을 해버리면 훨씬 성능이 팍 떨어지는 거죠. 아, 클러스터가 만능은 아니네요. 그럼요. 그래서 클러스터를 만들었으면 반드시 실행 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옵티마이저가 내가 의도한 대로, 그러니까 클러스터가 정말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만 이걸 쓰고 있는지 꼭 봐야 돼요. 자료 예시처럼 다른 인덱스 타서 1.5초 걸리던 쿼리가 힌트 같은 걸 써서 클러스터를 주도적으로 쓰게 만드니까 0.02초로 빨라졌잖아요. 와, 엄청난 차이네요. 네, 이게 클러스터를 제대로 쓰는 법이죠. 오늘의 핵심 교훈. 클러스터 강력하지만 옵티마이저를 그냥 믿으면 안 된다. 성능이 중요하다면 실행 계획 확인은 필수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실행 계획 확인. 자, 클러스터가 데이터의 물리적 저장 방식 얘기였다면 다음 주제인 뷰는 좀 다른 얘기 같아요. 데이터에 접근하는 논리적인 방식, 뭐 그런 거죠. 흔히 뷰 테이블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자료에선 그게 틀린 말이래요. 네,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뷰는 테이블이 아니에요.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저장하지 않거든요. 그럼 뭐죠? 그건 그냥 특정 SQL 쿼리 자체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카탈로그, 나 데이터 딕셔너리라는 곳에 저장해둔 거예요. 쿼리를 저장해둔 거다. 네. 사용자가 뷰를 조회하면 옵티마이저가 저장된 뷰의 SQL 정의를 가져와서 사용자 쿼리랑 합쳐요. 그리고 최적의 실행 계획을 세워서 실제 데이터가 있는 기본 테이블, 베이스 테이블이라고 하죠. 거기에 접근해서 결과를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아하, 일종의 저장된 쿼리 아니면 가상 테이블 같은 거네요? 네, 딱 그 개념입니다. 근데 데이터를 저장하지도 않는데 왜 굳이 뷰를 쓸까요? 자료에 보니까 보안, 편의성, 성능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하던데요? 하나씩 좀 풀어주시죠. 네, 첫 번째는 보안입니다. 시큐리티죠. 예를 들어 직원 정보 테이블에서 급여 같은 민감한 컬럼은 빼고 뷰를 만들 수 있어요. 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건 빼고. 그렇죠. 아니면 특정 부서 데이터만 또는 최근 일주일치 데이터만 보이게 외열 요건을 뷰 정의에 넣어둘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사용자들은 딱 허용된 데이터만 뷰를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접근 제어가 쉬워지죠. 그럴듯하네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편의성입니다. 컨비니언스죠. 만약에 여러 테이블을 조인하거나 복잡한 계산 로직이 들어간 쿼리를 자주 써야 한다고 해보세요. 네, 생각만 해도 복잡한데요. 그렇죠. 이 복잡한 SQL 자체를 뷰로 딱 만들어 두면 사용자들은 그냥 select from 간단한 뷰 이름, where 조건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쿼리할 수 있어요. 아, 복잡한 건 뷰 뒤에 숨겨두고. 네, 사용자가 엄청 편해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능이네요. 성능은 어떻게 개선하죠? 마지막에 성능, 퍼포먼스인데요. 이게 좀 재밌습니다. 가끔 개발자들이 쿼리를 좀 비효율적으로 짤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뷰를 통해서 특정 테이블이 조인할 때 항상 먼저 읽히도록, 그러니까 드라이빙 테이블이 되도록 유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서 테이블이 B를 먼저 읽어야 빠른데 자꾸 사원 테이블 A부터 읽으려고 한다면 select B.call1, A.call2 from BA where B.defno equal A.deftno 이렇게 B 테이블을 앞에 쓴 뷰를 만들어서 성능을 강제로 좋게 만드는 거죠. 아, 쿼리 튜닝을 뷰로 할 수도 있군요. 네. 그리고 데이터를 밀리 그룹핑하거나 집계하는 로직을 뷰에 넣어두면 실제 쿼리가 실행될 때 작업량을 줄여서 성능을 높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료에 나온 것처럼 좀 오래된 툴 중에는 복잡한 조인을 직접 못하거나 셀렉트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도 있죠. 이런 기술적인 제약을 피하려고 미리 조인된 결과를 뷰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용도로도 씁니다. 와, 뷰가 단순히 편의 기능인 줄 알았는데 보안에 성능까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게 쓰이네요. 그렇죠. 잘 쓰면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 중에 정말 중요해 보이는 거, 어레이 프로세싱입니다. 자료에서 부산 자갈치 시장 가는 비유, 승용차 대 버스, 이게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아, 네. 그 비유가 아주 딱이죠. 건별 처리, 그러니까 로우 바이 로우 방식은 승용차예요. 승용차? 네. 한 번에 조금씩만 처리하고 데이터베이스 부르는 그 느린 왕복 여행을 여러 번 해야 해요. 물론 가다가 아무데나 설 수 있으니 유연하긴 하죠. 네. 반면에 어레이 프로세싱은 버스입니다. 버스요? 네. 한 번 데이터베이스를 부를 때 많은 데이터, 여러 행을 배열이라는 바구니에 왕창 담아와서 처리하는 거예요. 훨씬 효율적이죠. 한 번에 많이 싣고 온다. 그렇죠. 버스가 좁은 골목길은 못 가는 것처럼 유연성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데이터를 대량으로 처리할 때는 데이터베이스 호출 횟수를 그냥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시스템 성능 떨어지는 주범 중 하나가 바로 이 잦은 데이터베이스 호출인데 어레이 프로세싱은 그 호출 횟수를 확 줄이는 게 핵심 목표예요. 근데 데이터베이스 호출 한 번은 엄청 빠르다고 하셨잖아요. 0.01초. 그런데 왜 그게 병목이죠? 여러 번 하면 문제가 되나요? 네, 개별 호출 자체는 눈 깜짝할 사이 0.01초 맞아요. 근데 만약 10만 건 데이터를 한 번씩 처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만 건이요? 네, 0.01초 곱하기 10만 번. 그럼 총 1000초예요. 거의 17분이죠. 와, 꽤 오래 걸리네요. 그렇죠. 근데 이 시간 대부분이 실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네트워크 통신하고 프로그램이랑 데이터베이스 간의 문맥 교환?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하죠. 그런 호출 자체에 드는 오버헤드인 거예요. 아, 호출 비용이 쌓이는 거군요. 맞아요. 어레이 프로세싱은 한 번 호출할 때 100건,
1000건, 뭐 그 이상을 배열에 담아서 처리하니까 호출의 수가 100분의 1, 100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뭐 프로-C 같은 언어의 배열 호스트 변수 기능이나 자바 JDBC의 배치 처리 기능 같은 데서 다 지원합니다. 이야, 정말 강력한 방법이네요. 그런데 자료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개발자분이 어레이 크기를 너무 크게 잡아서 5만으로 그래서 문제가 됐다고요. 선 보러 가기 전에 배치 빨리 끝내려고 그랬다는 하하. 네, 그거 아주 중요한 경고성 일화입니다. 하하, 급하셨나 봐요. 그 개발자분이 팀에서 정한 표준 크기, 예를 들어 한 5천 정도, 그걸 무시하고 혼자 5만으로 엄소 크게 잡고 돌린 거죠. 네. 물론 그 작업 자체는 빨리 끝났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메모리를 너무 많이 잡아먹으니까 서버의 다른 중요한 작업들이 막 느려지고 심하면 메모리 부족으로 스와핑 발생하고 난리가 난 거죠. 아, 자기 것만 생각하다가 전체 시스템에 민폐를 끼쳤네요. 그렇죠. 여기서 얻을 교훈은 무조건 크게 잡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시스템 자원, 특히 메모리랑 처리랑 사이에서 균형을 맞춘 적절한 크기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적절한 크기.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요? 자료에서는 보통 한 500에서 5000 사이 정도를 일반적인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건 딱 표준으로 정해서 관리하고 실제 운용 환경에서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시스템에 맞는 최저값을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비용 대비 효과를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무조건 큰 게 좋은 게 아니군요. 그럼 이 어레이 프로세싱 실제 작업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보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자료에 아주 흔한 배치 작업 예시가 있더라고요. 매일 쌓이는 거래 내역 데이터 테이블 A로 고객 마스터 테이블 B를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거래 내역 고객이 마스터에 있으면 업데이트, 없으면 삽입. 흔히 병합, 멀지라고 부르는 작업이죠. 네, 맞습니다. 머지 작업. 아주 흔하죠. 이걸 만약에 비효율적으로 한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거래 내역 50만 건을 하나씩 읽어요. 그리고 매번 마스터 테이블 가서 이 고객 있나 확인하고 있네? 그럼 업데이트. 없네? 그럼 인설트. 이걸 50만 번 반복하는 거죠.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렇죠. 근데 어레이 프로세싱을 쓰면 이렇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먼저 거래 내역 테이블 A를 기준으로 마스터 테이블 B를 아우터 조인합니다. 아우터 조인? 네. A 테이블 데이터는 다 나오게 하면서 B 테이블에 일치하는 게 없으면 B쪽 컬럼은 그냥 널 값으로 채우는 거죠. 이때 B 테이블의 로 아이디, 이게 행의 물리적 주소값인데 이게 중요해요. 이게 있으면 업데이트 대상, 널이면 삽입 대상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 로 아이디랑 필요한 다른 컬럼들을 같이 셀렉트합니다. 아, 로 아이디가 핵심이네요. 있고 없고로 구분. 그렇죠. 2단계. 이렇게 조인된 결과를 B 테이블의 로 아이디 순서로 정렬합니다. 특히 널 값이 먼저 오도록 정렬하는 게 좋아요. 뭐 order by b.row id nulls first 이런 식으로요. 너를 앞으로 모은다. 왜죠? 이렇게 하면 삽입할 데이터 묶음이랑 업데이트할 데이터 묶음이 자연스럽게 그룹핑이 돼요. 나중에 처리할 때 디스크 접근 효율도 좋아질 수 있고요. 아하, 처리하기 좋게 미리 정렬하는 거군요. 네, 3단계. 이제 정렬된 데이터를 배열 단위로, 예를 들어 100개씩 프로그램으로 가져옵니다. 패치하는 거죠. 프로그래밍 언어의 배열 처리 기능을 쓰는 거예요. 100개씩 버스에 태우는 거네요. 맞아요. 4단계. 이제 가져온 100개짜리 배열 데이터를 프로그램 안에서 처리합니다. 여기서 로직이 좀 갈리는데요. 만약 배열 첫 번째 데이터의 로 아이디가 널이다. 그럼 100개 전부 다 새로 넣어야 할 데이터죠. 이때는 배열 인서트 명령 한 방으로 100개를 쫙 넣습니다. 오, 한 방에. 네. 반대로 배열 첫 번째랑 마지막 데이터의 ROID가 둘 다 널이 아니다. 그럼 100개 전부 업데이트 대상이죠. 이때는 배열 업데이트 명령 한 방으로 처리합니다. ROID를 조건으로 써서요. where ROID equal 배열 변수 이런 식으로요. 이것도 한 방에. 그렇죠. 근데 만약에 배열 중간에 ROID가 널인 거랑 아닌 게 섞여 있다. 즉, 삽입할 거랑 업데이트할 게 섞여 있는 배치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이때는 약간 좀 영리한 SQL 트릭을 씁니다. 데이터베이스마다 문법은 좀 다른데 개념적으로는 배열의 각 요소에 대해서 ROID가 널인지 아닌지를 조건으로 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SQL 문장으로 널인 건 인서트하고 널이 아닌 건 업데이트하도록 만드는 거죠. 오, 신기하네요. 예를 들면 인서트 문에는 where host row id 배열 is null
같은 조건을 붙이고 업데이트 문에는 where ROID equal host ROID 배열 조건을 써서 ROID가 있는 애들만 업데이트 되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와, 똑똑한데요? 5단계.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전체 데이터 건수가 배열 크기. 여기서는 100개죠. 이걸로 딱 나눠 떨어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아, 그쵸. 마지막 배치는 100개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 배치를 처리할 때는 실제로 배열에 몇 건이 담겼는지 꼭 확인해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가 알려주거든요. 그 실제 건수만큼만 딱 처리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에러 나거나 데이터가 꼬일 수 있어요. 와, 정말 놀랍네요. 그러니까 50만 번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DB 작업하던 게 대략 5,000번 정도? 50만 나누기 100이니까 데이터를 가져오고 또 그만큼의 묶음 단위, 배열 단위 DB 작업으로 확 줄어드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야, 이건 뭐 비교가 안 되는데요. 네. 데이터베이스랑 총신하는 횟수, 즉 제일 비싼 오버헤드를 극단적으로 줄이니까요. 몇 시간 걸리던 배치 작업이 진짜 몇 분 만에 끝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어레이 프로세싱의 진짜 힘입니다. 네, 정말 강력하다는 게 확 와닿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클러스터의 그 물리적인 저장 방식과 옵티마이저와의 관계를 잘 이해해서 성능 높이는 법. 그리고 뷰가 단순히 편의 기능만이 아니라 보안, 편의성, 성능 제어까지 가능한 전략적인 도구라는 점.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어레이 프로세싱, 이걸로 배치 처리 시간을 정말 극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까지요. 핵심은 결국 그냥 명령어만 외우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가 속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고 생각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개별 데이터 행, 로 하나하나만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서 데이터 묶음, 그러니까 셋이나 어레이 단위로 생각하고 처리하는 거. 이게 핵심적인 패러다임 전환이죠. 데이터베이스 통계 정보 활용하는 거, 샘플링, 실행 계획 분석, 비유 정의, 그리고 배열 처리 같은 이런 도구랑 개념들을 깊이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정말 유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방금 그 병합 예제에서 조인한 다음에 결과를 ROID로 정렬해서 처리 효율을 높였잖아요. 네, 그랬죠. 그럼 혹시 조인을 하기 전 단계에서 그 일일 거래 내역 데이터 A를 마스터 테이블 B랑 조인할 키값으로 미리 쫙 정렬해두면 어떨까요? 아, 조인 전에 미리 정렬한다. 네, 그렇게 하면 조인 과정 자체에서 메모리 태시 효율성 같은 게 더 좋아져서 최종 업데이트나 삽입 단계 이전에 또 다른 성능 향상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인데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인 컬럼 기존으로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으면 확실히 조인 성능에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렇죠.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재미있는 지점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렇게 깊이 탐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